HCN을 보면 전국이 보입니다. 안녕하십니까?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정윤입니다. 오늘도 전국 8개 권역에서 알찬 뉴스를 준비했는데요. 지역과 함께 지역을 넘는 HCN 뉴스와이드 플러스 지금 시작합니다. 대형 참사가 발생할 때마다 우리 사회는 각종 대책과 대응 강화에 나서는데요. 1년 전 3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한 오송 참사 역시 이후 각종 대책과 보완책이 마련됐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서는 아직 부족한 부분이 적지 않습니다. 남궁형진 기자입니다. 오송 참사 뒤 충북도는 궁평이 지하차도 침수 대비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지하차도 입구에 진입 차단 시설과 전광판을 설치하고 대피를 위한 손잡이와 발판, 사다리, 인명 구조함 등도 갖췄습니다. 또 매달 한 차례 이상 방제 시설과 배수 펌프를 점검하고 호우주의보대 상주, 순찰 인원 배치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현장 곳곳에서는 미흡한 점이 보였습니다. 오송 참사 이후 궁평이 지하차도에 설치된 대피 손잡이와 발판입니다. 하지만 높이 때문에 노약자나 어린이가 이용하기 어렵고 이곳을 밟을 수 있는 발판의 간격 역시 넓다는 지적이 잇따랐습니다. 바닥부터 천장까지 6단으로 설치한 전북, 전주, 서신 지하차도를 보면 차이가 느껴집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도 보완할 부분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어린이가 매달리기엔 이 폭이 좀 크지 않을까, 이런 여러 가지 아직도 보완사항이 있어서. 지하차도에 비치한 구명조끼와 구명안이 모두 18개에 불과한 점도 불안해 보입니다. 충북도 도로관리사업소는 봉 형태의 손잡이를 여러 단으로 설치하는 것보다 발판이 있는 것이 대피를 더 쉽게 할 수 있다면서도 추가 조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서 지금 25m마다 사다리가 있지만 저희들은 12.5m든지 5m 그리고 또 하부보다는 상부에 레일을 설치해서 업그레이드할 계획입니다. 위험신고 부실 대응, 상황 전파 누락에 대한 대비책도 마련했습니다. 비상대응 체계 강화가 필요하거나 위험 상황이 인지되면 도와 해당 지역 부단체장에 직접 보고해 대응하도록 하고 행정과 경찰, 소방 등 23개 기관이 통신을 이용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공유하도록 했습니다. 어느 특정 지점에 하천변에 홍수경보가 오면 거기에 따른 위험사항을 구체적으로 해서 그 협업부서, 해당되는 부서에서 조치할 수 있도록 또 조치하고 결과까지 받도록 이렇게 좀 추진하고 있습니다. 충북 최악의 인재로 기록될 오송 지하차도 참사. 체계와 지침의 부재만이 아닌 관계자들의 안일한 대응이 더해진 결과인 만큼 강화된 지침에 대한 적극적인 실천이 중요해 보입니다. HCN 뉴스 남궁형진입니다. 1990년대부터 도시 미관을 위해 전국적으로 우후죽순 설치했던 콘크리트 맨홀은 철제 맨홀에 비해 내구성이 현저히 약해 안전사고의 위험이 매우 높은데요. 특히 요즘 같은 장마철엔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김태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구미 시내의 한 보행로. 십수미터에서 몇 미터 간격으로 콘크리트 맨홀이 깔려 있습니다. 겉보기에 멀쩡해 보이는 맨홀도 있지만 육안상으로도 심한 균열과 부식을 알 수 있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구미에는 도심 보행로를 중심으로 콘크리트 맨홀이 3,000개가 넘습니다. 포항 시내에도 500개가 넘는 등 90년대에서 2000년대 초반에 걸쳐 지자체마다 도시 미관을 이유로 도심 지역에 많은 콘크리트 맨홀을 설치했습니다. 위험하다고 느끼죠. 아이들을 좀 불지한 경우가 많으니까 보수하면 좋겠는데요. 지난해 12월 부산에서는 20대 남성이 길을 걷다가 콘크리트 맨홀이 부서지면서 몸이 빠져 크게 다쳤습니다. 겨울철과 해빙기, 그리고 요즘 같은 장마철에는 콘크리트 맨홀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장마철에는 빗물이 스며들면서 부력이 생겨요. 그래서 더 빨리 부식이 되고 빨리 진행이 되고 겨울에는 이 틈 사이로 염화칼슘이 들어가요. 그리고 물이 들어가요. 그러면 겨울에는 얼어버리잖아요. 얼면 더 빨리 벌어지거든. 그러니까 노화가 빨리 되는 거죠. 부산시는 장마철을 앞두고 83억 원을 들여 시내 콘크리트 맨홀 16,000여 개를 모두 교체했고 서울 지자체들도 순차적으로 철제 맨홀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구미와 포항 등 경북 지자체들도
단계적으로 교체하고 있지만 시간이 필요한 상황. 적지 않은 예산이 들어 일시 교체에 부담을 느끼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수와 도로 등 지자체 맨홀 관련 부서는 육안상으로도 위험해 보이거나 민원이 제기된 곳을 우선 교체하고 있지만 전량 교체가 되기까지는 보행자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됩니다. HCN 뉴스 김태영입니다. 대입 제도가 수시로 바뀌면서 학부모 불안이 커지고 있죠. 이를 노린 불법 고액 컨설팅이 청주에서도 적발됐습니다. 5등급, 6등급 학생도 서울 명문대에 보내주겠다며 연간 컨설팅비와 학원비로 수천만 원을 받았는데 알고 보니 교육청 학원 등록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성홍규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주 오송에서 식당을 운영하는 A씨. 교육 컨설팅을 한다는 손님 B씨를 만난 건 지난 2021년 12월입니다. B씨는 자녀 진학을 고민하던 A씨에게 5, 6등급의 학생도 서울에 있는 대학에 보낼 수 있다며 컨설팅을 제안했습니다. 이에 A씨는 자녀 1명의 진학 지도를 맡기면서 한 달에 120만 원씩 학원비 명목으로 6개월간 B씨에게 건넸다고 밝혔습니다. 컨설팅 비용 1,100만 원을 포함하면 2천만 원에 이른다는 것. 하지만 기대했던 성적은 오르지도 않았고 수업도 B씨 대신 강사들이 맡은 경우도 많았다는 게 A씨의 설명입니다. 뭐 안 가르친 것 같은데? 뭐 수학 천재라고 했었는데? 그렇죠. 안 가르쳤어요. 컨설팅은 없었다고 분통을 터뜨렸습니다. 게다가 B씨가 운영하던 학원은 교육청에 등록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개인 과외교습자인 B씨는 학원법에 따라 직접 수업만 가능한데 강사를 고용해 미등록 학원을 운영하고 있던 셈입니다. 학원법에 따라서 개인 교습 중지 이제 1년간 처분 예정이고요. 그리고 경찰서의 무등록 학원 운영에 대한 부분은 고발 예정입니다. 이에 대해 B씨는 미등록 학원 운영을 인정한다면서 일부 학부모에게 약속한 환불은 이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학원을 등록 안 하고 했다고 해서 그 처분이 내려오는 거겠죠. 환불 변제 의사는 있으신 거죠? 그럼요.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절차에 의해서 저희가 계약을 한 거는 계약한 거고 이렇게 하는 건. 해마다 바뀌는 입시제도에 학부모 불안을 노린 고액 불법 컨설팅이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학부모들은 B씨가 차명 계좌로 송금받거나 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은 사례도 많았다며 탈세 신고도 진행할 계획입니다. HCN 뉴스 성홍규입니다. 1년 전 서울 서희초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사가 스스로 생을 마감한 안타까운 사건이 있었죠. 뉴스와이드 플러스에서는 우리 교육계에 적잖은 파장을 일으킨 서희초 교사 순직 사건 1주기를 맞아 지난 1년을 되돌아보고 남은 과제를 짚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먼저 1년 전 그날 한 교사의 비극에서 시작된 일련의 과정들을 따라가 봤습니다. 김민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2023년 7월 18일 꽃다운 청춘이 스스로 생을 마감했습니다. 임용 1년을 갓 넘긴 초등교사가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곳은 서초구 서희초등학교. 세상과 등진 교사를 애도하는 근조 화환과 추모글이 교문을 가득 채웠습니다. 특히 사망 엿새 전 이른바 연필 사건 이후 고인이 학부모들의 악성 민원에 시달렸다는 의혹은 교사들의 안타까운 마음을 더했습니다. 저도 같은 상황을 겪어봐서 선생님 마음을 잘 알거든요. 얼마나 힘드셨을지 너무 공감이 되는데 진짜 너무 어린 나이신데 너무 아까우셔서. 이후 숨진 교사의 일기장이 공개되면서 무분별한 악성 민원도 혼자 감당해야 하는 현실에 교사들은 무력감을 드러냈고 선생님을 보호해줄 수 있는 장치가 없어요. 이런 소송이 걸리면 선생님들 사비를 털어서 변호사를 선임해서 그 소송에 대응을 해야 되는 게 현실입니다. 안타까운 사연에 공감하는 교사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오면서 교권 회복 움직임에 불씨가 지펴졌습니다. 진상규명과 교권보호를 외치는 추모 집회는 추락한 교권에 대한 좌절과 분노였습니다. 하지만 4개월간의 경찰 수사 결과는 무혐의였습니다. 숨진 교사의 순직 인정 절차도 결국 해를 넘겨 고인이 세상을 떠난 지 7개월여 만인 지난 2월 인사혁신처가 순직을 인정했습니다.
교권 자체에 대해서 조금 더 관심을 가지고 이 단순히 서희초 사건만의 업무 상태뿐만 아니라 그간의 선생님들께서 이 교육 현장에서 일선에서 겪고 있던 어려움 등이 모두 반영된 결과가 맞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서희초 순직 인정은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서희초 교사 순직 1주기, 시교육청에 마련된 추모 공간에는 굳은 날씨에도 시민들의 애도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추모객들은 우리 사회에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는 비극이라고 입을 모읍니다. 우리 사회에 경종을 울리는 계기가 된 한 새내기 교사의 비극. 1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수많은 개선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HCN 뉴스 김윤욱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서희초 사건은 교육 붕괴에 대한 경종을 울렸습니다. 하지만 사건 이후 마련된 각종 대책은 현장의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고 교권 보호의 일환으로 추진된 학생 인권조례 폐지는 오히려 사회적 갈등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이어서 김동훈 기자입니다. 지난해 서희초 사건을 계기로 교권보호 5법이 개정됐습니다. 교원의 정당한 지도는 아동학대로 보지 않고 교원이 아동학대로 수사를 받을 경우 교육감 의견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교직사회 요구가 상당수 받아들여졌습니다. 하지만 현장에선 여전히 교권 회복을 체감하지 못하는 분위기입니다. 최근 서울교사 10명 중 9명이 교권 변화 체감에 대해 변화가 없다거나 나빠졌다고 응답한 설문은 이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아동학대 처벌법이나 아동복지법이 개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현재에도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두려움과 우려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사 교육활동 보호가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학생 인권 조례는 서희초 교사 순직 이후 교권 침해의 주요 요인으로 지적되며 존폐 논란이 일었고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결국 폐지됐습니다. 하지만 이는 교권과 학생 인권을 둘러싼 더 큰 충돌을 낳고 있습니다. 서울시 교육감의 제의 요청에도 법원의 결정에도 시민사회와 유엔 인권기구들 국가인권위원회의 우려도 이제 심지어 서울 학생들의 목소리에도 귀를 닫을 것인가.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학생인권조례는 전 세계 어디서도 볼 수 없는 방만한 학생의 권리로 가득 찬 교권을 무력화하는 조례입니다. 결국 교권과 학생 인권이 함께 존중받는 문화와 제도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뒤따릅니다. 결국 서희초 선생님이 저희들에게 던진 교훈과 의미는 이런 교실 붕괴 교권 추락의 현실이 더 이상 가속이 될 경우에는 우리가 모두가 패배자가 될 것이다. 결국 우리 학생, 학부모, 교원이 권리 다툼의 장이 아니라 권리와 의무의 균형이 된 그런 행복한 배움터가 되어야 한다는 HCN 뉴스 김동훈입니다. 지난해 마을버스 요금이 900원에서 1,200원으로 8년 만에 인상됐지만 누적 적자에 시달려온 마을버스 업체의 시름은 여전합니다. 올 들어 서울시가 재정지원 기준을 바꿨지만 정작 마을버스 업체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상학 기자의 보도입니다. 동작구 신대방역 인근 마을버스 정류소. 버스 도착까지 남은 시간은 20분이 넘습니다. 달리 이동수단이 없는 주민들은 푹푹 찌는 날씨에도 기다림을 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너무 길어요. 어쩔 때는 막 15분, 20분씩 앉아서 기다렸다가 타고 가고 너무 시간이 많으면 걸어서 가고 그랬는데 대방역과 신대방역을 오가는 이 마을버스는 노선이 겹치는 신림선 경전철 개통 이후 배차 시간이 늘었습니다. 승객 감소로 수입이 절반 이상 줄어든 데다 버스기사 구인난으로 보유한 버스를 다 돌릴 수 없게 된 겁니다. 노선 변경도 생각했지만 시내버스와 겹치면 안 되는 규정 탓에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대방역부터 당국역 앞에까지는 경전철이랑 겹쳐 있으니까 그 경전철 그 노선을 좀 바꾸려고 했거든요. 바꾸려고 하는데 전부 다 막혀 있어요. 시내버스가 안 가는 곳이 없잖아요, 지금. 이처럼 경영상 어려움으로 마을버스 운행을 줄이면 서울시로부터 받는 재정 지원금도 줄어듭니다. 서울시는 지난 4월부터 차량 보유 대수만큼 주던 지원금을 실 운행 대수만큼만 주도록 재정 지원 기준을 바꿨습니다. 세금이 투입되는데도 일부 업체들이 비용 절감을 위해 의도적으로 운행 대수를 줄이거나 고무줄 배차 등으로 이용객의 불편이 크다는 지적이 있어왔기 때문입니다. 다만 올해 버스 한 대당 재정 지원 기준액을 지난해보다 3만 원 가까이 인상한 48만 6,098원으로 산정했습니다. 하지만 마을버스 업체들은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무리해서 버스 운행 대수를 늘리면
지원금이 나온다지만 지금은 승객 감소와 인건비 상승, 환승 시스템 등으로 버스를 돌려서 나는 손해가 오히려 더 크다는 겁니다. 문제는 재정 지원에 대한 운송 원가를 그러면 실 운행 대수에 맞춰서 책정을 해줘야 되는데 기사도 구하지도 못하는 데다가 어차피 다 굴려도 적자 폭이 커지니까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운행 대수가 적을 수밖에 없어요. 마을버스 운영난 문제는 여러 요인이 실타래처럼 얽혀 있어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재정지원금 현실화나 중공영제 전환 등 구조적인 지원체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이와 함께 시내버스와 중복운행 구간 제한 등도 지역 여건에 따라 유연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외부 요인이 변경된 데는 서울시도 그 기준법을 4군데 이상 지나갈 수 있는 5대까지는 좀 허락을 해주는 기준을 마련해야만 이게 마을버스가 서로 공존하는 게 아닌가. 마을버스가 결국 없어지면은 손해보는 건 저희 주민들이 손해보는 거 아닙니까? 만년 적자에 시달리는 서울 마을버스에 대한 묘안이 늦어질수록 그로 인한 불편은 모두 승객들의 몫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HCN 뉴스 박상학입니다. 이민정책도 지역 소멸 극복에 있어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이른바 이민청 유치의 적극적인 이유도 여기에 있죠. 경상북도의 역점 추진 사업에 저출생과의 전쟁만큼 경북형 이민정책의 비중도 큰데 이를 뒷받침하고 방향 설정의 역할을 할 이민정책위원회가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동욱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상북도 이민정책위원회가 출범했습니다. 국내 외국인과 이민정책 전문가 24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경북도가 추진하는 이민정책을 자문하고 이민자 소통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느끼는 문제점들하고 또 중앙에서 이민정책을 또 기획하고 또 거기에 이제 참여하는 학자들의 또 이 관점이나 지식과는 좀 또 괴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많이 배우려는 자세로 임하려고 합니다. 경북형 이민정책은 저출생과의 전쟁과 함께 인구 감소와 지역 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경북도의 대표 정책 중 하나입니다. 도에서는 그동안 외국인 전담 부서인 외국인 공동책과를 신설하고 지역 특화형 비자 제도와 전국 최초 외국인 취업 연계 사업을 시행하는 등 외국인의 초기 정책을 도왔습니다. 이 과정에서 이루어진 이민정책위원회 출범은 지난 4월 발표된 경상북도 이민정책 기본계획의 후속 조치입니다. 나아가 이민청 유치를 비롯해 이민정책에 대한 새로운 해법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전망입니다. 이 사람이 유입해서 사회에 정착할 때까지 모든 정책을 우리 경상북도에 만들어서 정부에 요청하고 이민청이 생기면은 경북에 유치하는 것이 가장 잘할 수 있다. 또 이민청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하는데 경북이 정책을 잘 만들 수 있다.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그런 계기가 되겠습니다. 경북도는 하반기부터 외국인 자녀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과 취업 지원을 위한 유학생 교육 패키지 프로그램, 그리고 외국인 구직 구직을 위한 K-드림 워크넷 시스템 구축 등 경북형 이민정책을 본격 추진합니다. HCN 뉴스 이동욱입니다. 얼마 전 9명의 생명을 앗아간 서울시청역 교통사고와 관련해 고령자 운전에 대한 논란이 커지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실효성이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지자체별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이 추진 중이지만 지자체별 고령 운전자에 대한 기준과 혜택이 다른 데다 현실성에 맞지 않아 반납률은 크게 저조한 상황입니다. 고령 운전자 면허증 반납 제도의 실효성, 뉴스훅에서 한 발 더 들어가 봤습니다. 지난 1일 9명이 사망한 서울시청역 인근 도로 역주행 사고, 그리고 이틀 뒤 발생한 국립중앙의료원 응급실 택시 돌진 사고, 또 사흘 뒤 발생한 서울역 인근 차량 인도 돌진 사고와 부산의 한 아파트 단지 놀이터 돌진 사고까지 우연인지는 몰라도 모두 고령 운전자가 차를 몰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고령 운전자의 대형 사고가 이슈가 되면서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에 대한 찬반 여론도 거세지고 있습니다.
저는 당연히 반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나이가 이제 먹어가다 보니까 인지 능력이 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노인들이 아마 이거 브레이크 밟는다 생각한 걸 악셀레터를 밟아서 그렇게 막 속도를 내서 어떻게 할 수 없어서 그런 사고가 나지 않았나. 사고를 많이 내는 사람 위주로 뭐를 해갖고 벌점이 있다든지 참 뭐 어느 정도 사고 나면은 그땐 강제로 반납하는 거. 그래 했으면 안 좋겠나 싶어요. 이게 색깔의 문제고 정신 똑바로고 뭐 사고 자주 안 내는 사람은 뭐 굳이 반납을 강제로 해야 되나 그런 거 찬성 안 합니다. 지난해 기준 전국 65세 이상 운전자 수는 474만 7천여 명, 이 중 부산은 31만 4천여 명, 대구 22만 2천여 명, 경북 30만 2천여 명으로 면허증 반납률은 부산 3.5%, 대구 2.7%, 경북은 1.8%로 매우 저조합니다. 2020년부터 경찰과 각 지자체가 협업으로 이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지원 사업을 시행하지만 지자체별로 고령의 기준과 혜택은 제각각입니다. 부산 기장군과 구미, 안동, 상주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운전자로 정했지만 김천과 영천, 고령 성주는 만 70세 이상, 부산 연제, 포항 등은 만 75세 이상을 고령자로 보고 있습니다. 면허증을 반납해도 부산 기장과 구미, 성주, 안동의 경우 10만 원, 상주, 포항은 20만 원, 부산 연제, 고령, 김천 등은 3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나 상품권을 지급해 지자체별로 지급 기준이 다릅니다. 무엇보다 대도시와 달리 농촌의 경우 교통수단이 불편한 데다 농사일로 운전은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면허증 반납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이유도 한몫합니다. 보통 이제 대도시 같은 경우는 대체 수단이 많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라든지 택시. 이 농촌 지역이다 보니까 전국에는 교통수단이 이제 미비하게 많아요. 50.5%가 대체 교통수단이 미비하다. 그다음에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이 꼭 필요하다. 이게 한 45.3%. 그럼 그 와서는 대체 교통수단이 미비하고 생계를 위해서는 운전은 잘 필요성이 있다. 이래가지고 아마 반납이 좀 결정이 없습니다. 시민들도 고령자라고 반납만 강요할 게 아니라 합리적인 대안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습니다. 무조건 고령이라고 막는 것보다는 조금 더 운전 면허나 이제 그런 부분에서 좀 법을 개정을 하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뭐 이제 일정 나이 이상으로 올라가면 뭐 운전할 수 있는 능력이 되겠다 안 되겠다를 좀 체크하는 방향으로 네, 흘러가는 것도 좀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나이가 많으신데 그래도 운전을 잘 하시는 분들이 좀 억울할 것 같은데 소통하면서 합의점을 찾아 나가면 좋을 것 같은데 무조건 안 해야 된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고. 운전면허증 발급 관리기관인 경찰도 고민이 깊습니다. 전문가들이 많이 그런 지적을 하지 않습니까? 이 뭐 특성 검사를 좀 강화해야 되지 않나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거는 이제 또 노인들이 또 반발이 또 많기 때문에 또 쉽게 채택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데 단기적으로 봐서는 뭐 그 제도적으로는 이제 좀 인지 능력 검사라든지 특성 검사 그거를 좀 강화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우리나라 성장을 이끌어온 베이비붐 1세대들이 고령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령 운전자가 늘고 있다는 증거인데요. 나이가 들면 인지 능력이 떨어지는 건 어쩌면 당연한 일일 수 있고 굳이 고령이라고 운전을 해서는 안 된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사고 비율이 높아지는 만큼 모두가 공감하는 대안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뉴스 후기였습니다. 충북 청주 미호강 인근 골재장에서 폐기물을 무분별하게 매립하는 현장을 HCN이 포착했습니다. 해당 업체는 골재 채취 허가 기준에 위반해 1개월 작업 중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였는데 막무가내 불법 매립을 하고 있었습니다. 박종혁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청주 오송의 한 골재 채취 현장. 중장비가 분주하게 무언가 하얀 물질이 쌓인 구덩이를 메웁니다. 가까이 다가가 확인해보니 잘게 부서진 페스트로폼이 대부분이고 정체불명의 비닐과 쓰레기들도 보입니다. 건설 현장에서 가져온 순환토사에서 나온 폐기물을 그대로 묻고 있는 겁니다. 네, 페스트로폼이 불법 매립된 골재 채취 현장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페스트로폼이 땅에서 썩는 데는 좋게 500년이 필요합니다. 청주시 육상골재 사업 허가 조건에 따르면
골채채치 뒤 원상복구는 양질의 토사로 충분히 객토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폐기물을 제대로 걸러내지 않고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 이에 업체 측은 토사에 폐기물이 일부 섞여 묻혀 있어도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일단은 그 순환 토사 규정 이내에 내가 볼 때 스티로폼이 그만큼 끓여내는 것도 그렇고 끝에 쌓인 것도 그렇고 1%까지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 절대로 될 수가 없으니까. 취재진이 청주시 환경 담당 공무원과 함께 다시 현장 확인에 나서자 업체 측은 말을 바꿉니다. 현장 직원들이 빗물에 떠오른 쓰레기를 걷어내라는 지시를 어기고 멋대로 묻었다는 겁니다. 얘기 듣고서 보니까 수에 조금 골라내놨더라고요. 다 걷어내라 그랬더니 그거를 그냥 보이는 스티로폼은 다 걷어내겠습니다. 넣어서. 문제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빗물에 쓸려간 페스트로폼은 인근 농가와 하천으로 올라가 2차 피해에 그대로 노출된 상태입니다. 게다가 해당 업체는 최근 골채채치 허가 기준보다 채심과 이격결을 위반해 청주시로부터 1개월 채취 중지 행정처분을 받은 상태였습니다. 앞서 일주일 전 주민의 신고로 관할구청에서 현장 조사까지 나왔지만 당시 페스트로폼 매립은 적발되지 않았습니다. 포크레인으로 땅을 2m 정도 파봤는데 폐기물 같은 거는 없었고 그냥 흙이라 가지고 저희는 이제 현장에서 그걸 확인하고 돌아왔거든요. 청주시는 해당 현장의 폐기물 종류와 양, 오염 정도 등을 분석한 뒤 관련법에 따라 법적 행정적 조치를 내릴 방침입니다. HCN 뉴스 박종혁입니다. 흔히 도다리로 불리는 문치가자미는 횟감으로 큰 인기가 있습니다. 특히 경북 연안에서 생산량이 많아 전략 어종으로도 각광받고 있는데요. 갈수록 줄어드는 어족 자원으로 어려움을 겪는 수산업계에서도 자원 육성에 심혈을 쏟고 있습니다. 보도에 공희철 기자입니다. 인공수정과 보화를 거쳐 6개월간 기른 치어가 방류를 위해 어선으로 옮겨집니다. 도다리로 더 유명한 문치가자미 치어입니다. 어린 문치가자미 50만 마리가 올해도 포항과 울진, 경주, 울릉 등에 방류됐습니다. 이 가자미가 이 생존 확률이 좀 낮으니까 이것이 어떻게 해서든지 그 자원 순환 차원에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해양 환경 여건이 좋아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문치가자미는 육질이 뛰어난 고급 횟감으로 고부가 가치 어종으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포항의 경우 대부분의 횟집이 제철이면 주력 횟감으로 내놓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해양 환경 변화로 어획량이 갈수록 줄면서 자원 회복이 절실한 실정. 지난 2015년 대량 종자 생산이 처음 성공한 후 매년 50만 마리 이상의 종자가 동해바다 어족 자원 보존을 목적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어족 자원이 고갈되고 있습니다. 오늘 이렇게 뿌리는 가자미 같은 경우에는 40%가 재포기 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뿌리고 거두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바다를 계속 이렇게 보존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수산자원연구원은 이번 방류 사업 이외에도 지역 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연구와 자원 조성에도 힘을 더할 계획입니다. 수산자원연구원에서는 해삼, 전복, 다른 어패류 종류에 대해서 매년 200만 마리 이상씩 저희가 방류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동해안 어민들 그 소득 증대에 저희가 기여할 수 있다고 그렇게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의 수산업계를 지탱하기 위해선 방류하는 각종 어패류의 생존율을 지금보다 더 높이는 게 하나의 과제입니다. 이번에 방류된 문치가자미의 어린 개체들은 3년 후 성체가 되어 동해안 어업인들의 소득 증대에 뒷받침할 것으로 기대를 모읍니다. HCN 뉴스 공희철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